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망명까지 남북 관계에 미칠 민감한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열리게 될 텐데요. 북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 열병식에서 이번에는 생중계를 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북한의 준비 상황을 보면 평양 인근에 있는 미림 비행장에 경락고를 이제 만들고 여기에 이동 발사대 T-2A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과 이제 지금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공간으로 봤을 때 ICBM 신형의 ICBM을 이제 조립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런 걸 보면은 특히 이제 올해가 당 창건 75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연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어쨌든 신형 ICBM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대내외 노선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데 밝힌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이 당창건일이니까 공산국가에선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하고 김정일 생일 제외하고는 제일 중요한 날이죠. 네네. 사실 그 개인의 생일을 그렇게 챙기는 게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북한이란 체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금년에 지금 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이 이제 지금 끝나는데 이미 실패했다라고 자인했습니다. 참 북한의 그 실패를 모른다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하기 싫었겠지만 이미 실패했다라고 자인을 했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내년 1월 달에 당대회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북한 정권이 주목하는 거는 내년 1월을 주목하고 있고, 내일이 중요한 날이긴 한데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교역이 북한의 수출의 거의 90% 중국이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반 이하로 엄청 줄어들었고, 네네. 거기다가 요번에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보듯이 북중 국경 자체를 완전히 막아놨고 국경을 지나가는 동물이나 사람은 다 사살해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죠. 네. 거기다가 거기다가 태풍 왔죠, 또 홍수 났죠. 그다음에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지. 그러니까 내일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특히 그 구체적으로는 올 봄에 본래 완성됐어야 되는 원산 갈마 그 관광지구가 네네. 본래 올 봄에 벌써 이게 다 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열어봤자 올 관광객도 없고, 그다음에 평양 종합병원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거 내일까지 이제 반드시 완성해라 그랬는데 이것도 외형만 좀 이렇게 갖춰놨을 뿐 내부 그게 자재 같은 게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그 80일 전투라 그래서 그 80일이 뭐냐면은 당 대회까지 80일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죽어라고 일하자. 그걸 강조했으니까 내일 만약 연설을 한다면 네. 안 할 수도 있고요. 할 가능성은 높죠. 조금 꺾어지는 애니까 하는데 우리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 체제를 잘 유지해서 그 주민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잘 지키자. 그 내부 단결 그런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날의 청사진은 아무래도 당대 때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 코로나19 그리고 태풍까지 삼중고 속에서도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건재하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연 열병식 때 무엇을 보여줄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열병식 때 동원된 새로운 전략 무기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심포조선소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신형 SLBM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신형 ICBM의 그 공개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시험 발사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ICBM을 이제 아직은 액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거를 주입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그 주입 정황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ICBM에 대한 공개는 있을 거로 예측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 발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SLB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그걸 발사하는 잠수함과 또 하나는 거기서 쏘는 이제 북극성 3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퍼레이드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하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이 거기에 쏘는 SLBM에 들어가는 이제 북극성 3호를 네. 역시 퍼레이드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10일 날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 무기를 공개하지 않게 되면은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또는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북한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정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겨냥해서 이른바 도발은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자신들의 핵무력 또 미사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그 카드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열병식을 통해서 이런 신형 ICBM이나 그리고 SLBM에 들어가는 이제 북극성 3호 그리고 이제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17차례 시험 발사했던 전술 탄도 미사일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종 세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전략적, 전술적 핵 능력 이런 것을 이제 과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미 대선을 겨냥해서 도발보다는 무기를 좀 과시하는 쪽으로 신형 ICBM은 굉장히 좀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SLBM은 그것 자체보다는 이제 들어가는 북극성 3호를 좀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 이제 시험 발사하기보다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교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북중 관계가 좀 건재하다 이런 걸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북한과 중국 간의 움직임, 교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공산당이 세상에 몇 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중 간에는 같은 공산당이 이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축전을 보낼 겁니다. 먼저 9월 9일 날은 이제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 그때도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축전을 보냈고요. 10월 1일은 이제 중국의 그 공화국 창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71주년이죠. 1949년에.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축전을 보냈고 지금 아직 그 보도는 안 됐는데 아마 내일 아침자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축전이 왔다. 뭐 반드시 실릴 거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거는 축하 사절단을 보낼 것이냐. 네. 5년 전에는 이제 70주년이니까 꺾어지는 해였기 때문에 그때는 류인상 그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냈거든요. 네. 당 서열 뭐 한 5, 6위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 보냈는데 지금 과연 보낼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공무원 그 살해 사건. 여기서 국경을 이유 없이 접근하면 다 사살하라 그래서 사살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중국의 축하 사절단을 맞는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좋은 일이니까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조직해서 이제 보낸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보내면 중국이 지금 수십 일째 자기 그 중국의 통계상으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외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지금 확진자가 몇 명씩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는 환자가 없다는 걸 인정해서 그 상당수의 인원을 축하 사절단으로 받는다면 북한의 그 어떤 그 문호를 다시 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중 교육이 다시 되면서 경제가 조금은 낮을 수 있는 여지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동향이 없다. 아직까지 나오는 얘기는
그 외부의 축하 사절을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아직은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내일 되면 당장에 알 수 있죠. 과연 사절단이 올지 안 올지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안 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들이 지난해 7월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죠. 먼저 조성길 전 대사들이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조성길 대사는 그 부인 이제 이모 씨도 그렇고 양가가 모두 이제 외교관 집안입니다. 지금 일부 알려졌듯이 조성길 대사 대리대사죠. 이분은 이제 원래 그 3등 서기관으로 있다가 문성남 그 이태리 대사가 북한이 이제 그 화성 14형을 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태리 정부가 추방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등 서기관이었던 조성길 서기관이 이제 1등 서기관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대리대사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2017년 11월 20일자로 해서 귀임 명령을 받습니다. 평양 복귀를 명령을 받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던 이제 조성길 대사가 부부와 함께 이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동구권의 국가로 가면서 이제 망명을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구권 국가의 경우는 이제 북한 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서 프랑스나 미국의 망명을 추진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이태리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이제 했다가 이제 위치가 드러났고요. 결국은 한국 대사관에 머물다가 7개월 정도 머물러다가 이제 작년에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성길 대리대사의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가 부인이 이제 본인이 북송을 원하는 이런 이제 언론과의 접촉을 네네. 하면서 지금 공개된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는 대사급 외교관의 망명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사건이 2년 전에 벌어진 거고요. 네네. 물론 이제 밝혀진 거는 이제 최근에 밝혀졌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대사급의 고위 외교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3등 서기관에서 갓 이제 1등 서기관 승진해서 네. 이태리 대사관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본래 대사관에 이 그 외교관들 보면 대사가 있고 부대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참사관, 공사, 그다음에 참사관, 그다음에 1등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1등 서기관이 그렇게 아주 고위 외교관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태리 대사관에는 대사 다음에 1등 서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가 추방당하니까 할 수 없이 1등 서기관이 대사 대리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임시 대사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태영호 공사 영국에 있다가 망명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태영호 지금 의원의 한 두세 등급 아래. 태영호 공사가 북한에서 구주국에 부국장으로 있을 때 부국장이 있으면은 뭐 과장도 있고 또 일반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사라고 해서 대사자가 붙어서 고위직이라고 보지 네. 실제로는 고위직은 아니다. 46살인가 밖에 안 돼. 비교적 그렇게 이제 시니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만 하여튼 대리대사로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망명이 막 들어왔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네. 근데 북한에서 이미 한국에 온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부인이 딸이 같이 못 왔기 때문에 네. 딸 때문에 딸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딸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또 언론에 가서 하기도 하고 몇 개 언론에 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가서 진짜 가고 싶냐 물어보면 또 그렇다고 또 북한에 갈 수가 있냐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태영공사처럼 한국에 와가지고 소위 북한이 보기에 반북 행위를 대대적으로 하면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딸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급박해가지고선 딸을 두고 온 게 아니라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고 그 북한 대사관의 그 조성길 대사 후임으로 임명된 대리 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딸이 벌써 조성길 대사가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학교를 나가고 있지 않았고
몇 가지 좀 문제, 근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방송에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보고 싶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북한에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보내줘야 되는 문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어저께 그 국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고 싶다는데 보내줄 거냐? 근데 법적으로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땐 요번에 공무원 피살 사건도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유엔의 인권기관에서는 한국이 월북으로 빨리 단정한 것도 좀 해명을 해라 그러고 북한에도 그 이의 제기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이분이 자진 월북을 했건 어쨌든 북한 땅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 당국이 처사가 살해한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살해한 게 잘못됐다는 걸 김정은이 애초에 북중 국경이나 북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을 사살하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니까 네. 사과한다는 통지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북한 당국으로서는 또 마땅히 할 일, 왜냐하면 김정은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신선 연락하고 공동조사만, 공동조사란 것도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는 안 그렇고요. 북한이 추가로 조사해서 밝혀진 일이 있으면 통신선을 통해서 알려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네네. 뭔가 잠시만요. 움직임을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무응답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우리 정부도 직접 공동조사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일단 이제 이 북측의 추가 조사, 또 우리 측도 지금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진상 규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군통신선을 복원해서 우발적 충돌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장치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3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2주 만인데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남북이 통신선을 복구를 하고 교류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다,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이런 분명한 신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공무원 피살 사건 몹시 안타깝고 정말 북한의 그런 그 만행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북핵 문제도 진전이 되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돼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금강산 관광이 되고 하면 북한이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라 그러면 한국 국민인데 잘 모셔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는 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안 된 것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나 김정은도 남북 관계를 일부러 망쳤다라기보다 북미 간의 진전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북미 간에 왜 비핵화 회담이 진전이 없었냐 하면은 재작년에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약속한 사항 중에 김정은은 사실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핵실험장도 북락시켰고 핵과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인질도 돌려보냈고 유해도 송환했는데, 미국이 북한의 추가 비핵화만 계속 추궁하고 제재만 강화하고 있지, 미국이 약속한 거를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때 약속한 게 뭐냐?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이 돈 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자기가 좀 하다가 이건 자기만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김여정이 올 7월 달에 미국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미국이 아무런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대화에 계속 응해봤자 소용이 없다. 따라서 지금 향후에 북미 대화를 미국이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좀 전환한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이 아무 행동도 안 하니까 네. 할 수 없이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니까 우리가 나선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유엔의 연설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얘기 같지만 미국이 김정은한테 약속한 거 그중에 하나라도 해주자. 그중에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는 미국이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우리가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건 한반도 평화 체제의 첫 단추로서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도 관련된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김정은을 겨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게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걸 해줘서 다시 북미 대화를 살리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남북 관계도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전선언 제안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이걸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이걸 해줘서 하루빨리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종전선언 메시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하면서 조금 뭐 대선 전에 깜짝 회담 같은 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한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구상했던 계획이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홍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북미 대화 전제 조건으로 적대시 철회를 요구했고 그 내용으로서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을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제 친서 교환이 있었고요. 또 지금 사실 이제 어업 지도사 피격 사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아마 이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느 정도 우리 측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 동의한 것 같고요. 네. 미국과 관련돼서는 이제 작년에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미 하원에서 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부장관을 만났을 때 비건 부장관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종전선언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본다면 미국 내에서는 여기에 이제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이번 이제 대선 그리고 이제 대선과 함께 하원 의원 또 상원 의원 3분의 1이 이번에 이제 같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제안을 하고 저는 이제 미 대선 이후 또는 이제 상하원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런 대화의 제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북미 대화 재개의 어떤 모멘텀을 우리 정부가 제공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뿐만 아니라 한미 이제 그 소사이티 연설을 통해서도 재강조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서울에 와서 그 메시지를 직접 전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네. 이번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차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북한이 호응하고 네. 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